네,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시험 끝난 다음에 이어서 들으실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영상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냥 배속을 높여서 들으시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멈췄다가 책도 좀 읽어보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앞으로 쭉 넘어오셔서 12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염색체. 지금까지 우리는 DNA에 대해서 배웠다면 조금 더 커져서 이 DNA가 응축되고 여러 가지 단백질과 결합해서 염색체라는 구조를 이루는데요. 이 염색체에 관련돼서 염색체라는 게 어떠한 구조고, 그다음 세포 분열할 때 보이는 게 여러분 염색체잖아요. 세포가 분열할 때만 생기고 보이는 게 염색체인데, 이게 이제 세포 분열할 때랑 어떤 관계가 있는 거.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세포 주기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세포 분열 왜 할까요? 생명체는 왜 세포 분열을 할까요? 세포 분열은 모든 생명체의 탄생과 유지의 필수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같은 다세포 생물이 만들어지는 발생 과정, 이 발생 과정, 그 다음 또 생식 과정, 그 다음에 조직이 재생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생명체에서 필수적인 현상이 바로 세포 분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생명체들은 이 세포 분열 자체가 자손을 만드는 행위 그 자체일 수도 있고요. 대부분의 단세포 생물들, 세균과 같은 원핵 생물들은 이 분열 자체가 생식에 해당되는 그런 행동이 되겠고요. 우리와 같은 다세포 생물 이 만들어질 때 발생 과정에서 한 개의 수정란으로부터 세포 분열을 통해서 많은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발생 과정과 이렇게 개체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개체의 크기가 커지는 생장하는 것도 이 세포 분열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 세포 분열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두 과정이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세포 분열 과정에 대해서는 살펴보진 않을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소단원이 세포 주기 조절과 관련된 부분, 세포 주기 어떻게 조절되는가, 그 다음 세 번째, 염색체는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조금 교재 구성을 바꿔서요, 뒷부분부터 조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염색체의 구성과 구조 부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교재 136페이지 펴주시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생물의 구조와 기능을 결정하는 모든 DNA 유전 정보의 총합, 전체 집합을 우리 유전체라고 합니다. 이 결국에 유전체는 DNA를 나타내고요. 이 DNA는 응축되어서 염색체라는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염색체 23쌍, 23개가 있는 46개를 가지고 있고요. 세균 같은 경우, 원핵세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핵세포를 염색체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로는 잘 부르는 경우를 못 들어봤을 텐데, 염색체라고 그냥 통칭해서 부릅니다. 이제 원핵세포 염색체는 보통 한 개가 큰 커다란 하나의 유전체가 존재하고요. 진핵세포의 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이 선형의 DNA 그 조각들이 여러 개 존재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핵세포의 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원형의 DNA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염색체랑은 다르게 얘네들은 히스톤 단백질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 꼬여있어 응축은 되어 있지만 히스톤 같은 그런 단백질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응축되어 있는 모습은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 왼쪽에 그림 나와 있다시피 그냥 여기 풀러보면 원형일 텐데요.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원형일 텐데 저렇게 꼬이고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원핵세포 그런 유전물질의 특징은 플라스미드 DNA라는 것을 부수적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유전체와 더불어서 그 다음 여러 개 갖는 것도 있고요. 하나를 갖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텐데요. 보통은 하나나 둘 이상의
작은 원형의 플라스미드 DNA를 부수적으로 더 갖고 있는 게 이 원핵세포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염색체가 단백질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렇게 패키징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염색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어떤 책에서는 뭐 핵양체다 뭐 이런 개념을 사용해서 이 원핵세포의 염색체 구조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덜 구조화된 형태가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 진핵세포 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일단 핵 안에 있고요. 진핵세포는 핵 안에 있고요. 이 세포 주기에 따라서 이 염색체의 존재 자체가 약간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특히 우리나라가 이 염색사라는 말을 좀 많이 쓰는데, 사실 대학교 와보면 염색사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염색사라는 개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덜 응축된 염색체, 그다음 세포 분열기에 아주 응축된 염색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곤 하죠. 어쨌든 이 염색사라고 부르는 아주 풀어진 형태, 간기에 존재하는 이런 풀어진 형태의 실 같은 형태로 존재하다가 이게 세포 주기에 따라서 이 염색체의 모습이 약간 변하죠.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세포가 분열할 때가 되면, 여러분들 세포가 분열하는 것은 우리가 마치 이사를 가는 것과 같은데요. 이사 갈 때 물건들을 차곡차곡 뭐 상자 안에 정리를 하거나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처럼 우리 풀어져 있는 DNA 염색체 형태로 세포가 분열하려면 이걸 분열하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잘 DNA를 차곡차곡 잘 쌓아서 응축시킨 다음에 양쪽 딸세포로 공평하게 나눠주는 그런 현상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염색체가 잘 응축되어야 되는 현상이 필요할 것 같죠. 근데 이런 염색체가 응축되는 게 우리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마구잡이로 응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DNA는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히스톤도 있고요. 히스톤 말고도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아주 규칙적으로 접히고 응축되어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핵세포의 염색체, 우리가 핵양체라고 부르는 덜 구조화된 형태보다는 우리 진핵세포의 염색체는 유전체 자체가 굉장히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구조화되어서 응축이 된 모습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염색체의 모습을 우리가 분열기 때 관찰되는 이 사람의 염색체의 모습을 이렇게 X자 형태로 많이 나타내곤 하는데요. 항상 우리가 분열기 때는 이미 세포 주기상 DNA가 복제된 이후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염색체가 똑같은 것들이 두 배로 복제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X자 형태에서 한쪽 그리고 이렇게 한쪽을 자매 염색 분체라고 해서 두 개가 갖는 유전 정보가 100%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DNA가 복제된 상태 그 이후에 응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유전 정보가 같은 서로 염색 분체다, 자매 염색 분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염색 분체입니다. 그 다음에 염색체의 구조를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 가운데 X자의 가운데 허리 부분은 살짝 우리 사람의 허리처럼 약간 들어가 있죠. 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우리 중심체라고 부릅니다. 중심체. 이 중심체는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중심체가 아니고 중심절입니다. 이 중심절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말로 이 중심절은 DNA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중심절이라는 DNA 서열에 또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결합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동원체라고 부릅니다. 약간 헷갈리는 개념이죠. 저도 이거 좀 많이 헷갈리는 개념인데, 중심절이라는 이 센트로미어라는 부분은 DNA를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이 센트로미어와 대응되는 이 끝부분이 바로 텔로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DNA 복제 진핵세포에서는 이 텔로미어라는 부분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센트로미어 이 대응되는 끝부분은 텔로미어입니다. 센트로미어는 DNA를 나타내는 중심절이라는 개념이고요. 여기에 이제 단백질들이 결합된 형태가 이제 동원체라고 부르는, 여러분 들어본 적도 있을 법한 말이 됩니다. 이 동원체에 이제 방추사가 결합을 해서 세포 분열 시기에 염색 분체가 서로 양쪽 극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텔로미어, 이 끝부분은 여러분 거기 우리 책에는 교재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말단 소체라고 하는, 여기 나와 있군요. 129페이지에 요 염색체 구조가, 분열 중인 진핵세포 염색체 구조가 나와 있는데, 요 끝부분을 뭐 텔로미어 또는 말단 소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이 센트로미어와 텔로미어는 유전자가 거의 없고요. 유전자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반복 서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텔로미어 끝부분이 손상되어도 약간 상관은 없어요. 크게 상관은 없는 이유가 이 부분에 유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전자들은 대부분 여기 가운데 부분에 밀집되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기 두 번째 문단 137페이지 아래쪽에 두 번째 문단 보시면요,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DNA가 복제되기 위해서는 응축되었던 DNA가 풀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포 분열 시기에는 이동하기 쉽도록 응축되어 길이가 짧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다란 DNA 분자는 주기에 따라서 적합한 형태로 구조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자 여러분, 그 다음 문장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염색질이라고 하는 염색체는 세포 주기에 따라서 응축되거나 풀리는 부분이 있는데, 진정 염색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반면에 항상 거의 항상 계속 응축된 형태로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 우리가 흔히 염색사라고 부르는 약간 덜 응축된 이런 염색체 상태일 때도 확대해서 보면 부분에 따라서 아주 고도로 응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약간은 풀려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간 풀려 있는 부분을 진정 염색질, 유크로마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고도로 응축된 부분을 헤테로크로마틴, 이질 염색질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 진정 염색질에 많은 유전자들이 있고요. 유전자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염색질이 적절히 풀려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이지만 이 진정 염색질 상태, 그리고 이질 염색질 상태가 항상 고정된 것은 아니고요. 요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진정 염색질과 이질 염색질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게 세포 주기나 아니면 이 세포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 유전자 발현량을 조절하는 하나의 형태, 한 가지 조절하는 형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DNA가 복제되거나 아니면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전사랑 번역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진정 염색질 형태로 DNA가 염색체가 약간 풀려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이질 염색질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전사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게 됩니다. 사실 이질 염색질 부분에는 유전자가 거의 없는데요. 유전자가 만약에 있다면 그 세포는 그 유전자 부분이 발현되지 않는 사일런트, 침묵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조금 내용이 조금 어려워졌는데 뭐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이게
유전자 발현량을 조절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진정염색질과 이질염색질이 뭔가 고정된 형태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진정염색질과 이질염색질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유전자를 내가 지금 발현시켜서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야 한다 라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진정염색질로 남겨두거나 유지하는 반면에 이 유전자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오프 꺼야겠다, 이제 더 이상 발현할 필요가 없거나 발현을 안 하겠다 할 때는 그 부분을 이질 염색질 구조로 바꿔버리는, 요게 이제 유전자 발현량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유전자 발현량이라는 게 우리 유전자 발현 조절에 대해서는 사실 배우진 않았지만 유전자 발현량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유전자 발현량은 유전자 발현량 자체가 표현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이 유전자 발현량이 정상보다 많거나 혹은 적거나 하면 생존에 큰 위협이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염색체의 개수가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하게 되면 유전자 발현량 자체가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21번 염색체가 3개인 경우 우리 다운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혹시 상염색체의 개수가 21번을 제외하고 많거나 적거나 하는 경우 굉장히 드뭅니다. 15번 염색체가 3개인 에드워드 증후군을 제외하고는 다른 염색체가 1개거나 3개인 거를 들어본 적 없으실 거예요. 대학교 때 배울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발현량이 바뀌게 되면은 우리가 생존에 아주 큰 위협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염색체의 수 이상 돌연변이 중에 그나마 우리 생존에 조금 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성염색체입니다. 성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X염색체 하나인 터너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XXY 형태를 보이는 클라인펠터라든지 이런 경우가 생존이 가능한 이유가 이렇게 염색체 숫자가 조금 많다고 하더라도 생존에 큰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이고요. 여러분들 이 유전자 발현량이라는 게 이게 많으면 또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XX 염색체를 갖고 우리는 남자는 성염색체가 XY죠. 그러면 선생님 X염색체가 2개인 여자 그리고 1개인 남자, 여기 유전자 X염색체의 그 유전자 발현량이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포유류 같은 경우에 이렇게 XY, XX 이런 성결정 체계를 갖는 동물들에서요, 이 발생 초기에 X염색체가 무작위로 하나씩 불활성화됩니다. 여러분 138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성은 남성과 달리 X염색체가 2개고요. 이 2개의 X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이 X염색체랑 관련된 유전자가 여자는 남자보다 2배로 발현돼야 하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이게 만약에 2배로 발현된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근데 그렇진 않고요. 그런 현상을 어떻게 막냐면 이 발생 초기에 X염색체가 무작위로 한 개가 불활성화됩니다. 어떻게 불활성화되냐면 이렇게 하나의 염색체 자체가 이질 염색질로 돼버립니다. 그 2개 중에 하나는요 아주 단단하게 응축이 되어서 풀리지 않는 그런 이질 염색질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하나의 염색체만이 활성화되고 하나의 X염색체는 불활성화되는 상태가 되어서요, 남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유전자 이 발현량이 보정되게 되는 그러한 구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이 여기 귀여운 고양이가 있는데 이 고양이의 털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바로 X염색체에 있어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이제 이게 무슨 고양이더라? 이게 고양이 이름 종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 털이 X염색체 털 색깔이 X염색체인 유전자에 결정이 되는데 그 유전자 종류가 검정색과 갈색 두 가지입니다. 근데 요게 발생 초기에 요게 수정란이라고 치면요. 이게 수정란이라고 치면 이 발생 초기에 여기 발생 초기에 어떤 것은 갈색 염색체, 갈색 그 색을 갖는 X염색체가 불활성화되고 어떤 애는 검정색 유전자를 갖는 애가 불활성화되는 애가 있다면 이렇게 이제 갈색과 검정색을 함께 갖는 그러한 형질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어떤 수정란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여자예요. XX인데 하나는 검은색, 하나는 갈색. 이 두 개를 물려받은 겁니다. 얘가 이제 세포 분열을 계속 하겠죠. 세포 분열을 계속 하는데 쭉 하다가 이 발생 초창기에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X염색체가 불활성화 되는 겁니다. 이게 무작위로 일어나요. 참으로 신기한 게 이게 어떠한 규칙이 없고요. 지금까지도 이 패턴을 알 수 없이 그냥 우리가 무작위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어떤 애는 검은색, 어떤 애는 갈색, 어떤 애는 또 검은색, 어떤 애는 갈색이 살아남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불활성화된 다음부터는 그게 유지되어서 그쪽 부분의 세포는 털색이 검은색, 이쪽 부분은 이제 다 검은색이죠. 이쪽 부분은 이제 이쪽 부분에서 유래된 세포는 다 갈색을 나타내고, 그래서 모자이크 구조를 갖추게 된다. 이 검은색 같은 경우는 그냥 둘 다, 이 X염색체 둘 다 검은색 같은 경우는 뭐 검은색이 나타나겠죠. 둘 다 갈색을 물려받았다면 이렇게 갈색을 나타내겠지만, 이러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자이크, 어떤 부분은 검은색, 어떤 부분은 갈색, 이렇게 모자이크 형태를 띠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이게 이제 X염색체 불활성화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뉴클레오솜에 대한 개념인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뉴클레오솜은 염색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감고 있는 이러한 구조가 아주 반복적으로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자, DNA 히스톤 단백질이 결합된 형태고요. 요거는 이제 생명과학 원 수준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나아가 보자면, 그럼 히스톤 단백질은 왜 DNA랑 잘 결합할 수 있는가? 여러분, 히스톤 단백질은 라이신과 히스티딘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라이신과 히스티딘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 라이신과 히스티딘은 어떤 아미노산이냐면 얘는 염기성 아미노산이에요. 즉 수소를 내어놓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기적으로 플러스를 띱니다. 우리 DNA는 인산 때문에 마이너스를 띄죠. 히스톤 단백질은 라이신과 히스티딘이 풍부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라이신과 히스티딘이 풍부하기 때문에 DNA랑 잘 결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구조를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이 히스톤 단백질은 종류가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H1, H2A, H2B, H3, H4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때 요 4가지는요. 요게 4가지는 요 4개가 각각 2개씩 8량체를 형성을 합니다. 각각 2개씩. 그래서 H2A도 2개, H2B도 2개, H3도 2개, H4도 2개. 여러분 여기 왼쪽에 그림 보이시면 공이 8개 있죠. 이 각각이 하나의 히스톤 종류인데요. 요게 똑같은 게 2개씩 4개.
존재해서요. 팔량체를 이루고요. 이 팔량체가 DNA가 이 팔량체를 두 바퀴 반 감싸고 있습니다. 이게 뉴클레오솜의 기본 구조고요. 그다음 뉴클레오솜과 뉴클레오솜 사이에 연결되는 DNA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연결되는 DNA 부분에는 여기 히스톤 H1이 결합해서 뉴클레오솜의 구조, 이 연결 DNA의 구조 안정화 시켜주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이 뉴클레오솜과 그다음 이 연결 DNA에 붙어 있는 이 H1 히스톤 단백질을 포함해서 여러분 거기 139페이지의 그 아래쪽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크로마토솜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뉴클레오솜.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뉴클레오솜, 그다음 크로마토솜이 어떻게 기본 단위가 되어서 이렇게 분열 중인 고도로 응축된 염색체가 되는가, 이 과정은 사실 아직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뉴클레오솜이 규칙적으로 응축되어서 일단 30나노미터의 섬유를 형성을 하고요. 이 30나노미터의 섬유가 또 응축되고 또 이제 뭉쳐져 가지고 이렇게 분열 중인 형태의 세포 분열 시기에 관찰되는 그런 염색체가 형성이 되는데, 이 염색체 같은 경우는 이 염색 분체가 700나노미터 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30나노미터의 섬유가 이렇게 염색체로 규칙적으로 구조화돼서 응축되는지, 이 과정은 아직도 상세하게 잘 모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분열 중인 핵에서 관찰되는 이 고도로 응축된 염색체, 요 구조를 도와주는, 요 구조를 유지해주는 몇 가지 단백질들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 단백질은 콘덴신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콘덴스, 여러분 응축시키다라는 말이잖아요. 콘덴신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130페이지에 뭐 간략하게 나와 있긴 하는데요. 이 콘덴신이라는 단백질에 의해서 이 DNA, 이 뉴클레오솜 30나노미터의 섬유들이 아주 규칙적인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염색체 700나노미터의 염색체 구조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코에신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코에신이라는 단백질은 여기 염색 분체와 염색 분체 사이를 이어주는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우리가 이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이 염색 분체가 분리될 때 이 코에신이라는 단백질이 분리되고 양쪽 끝으로 각각의 염색 분체가 딸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염색체의 구조를 형성하는 큰 두 가지 단백질은 콘덴신과 코에신이고요. 이 콘덴신은 요 30나노미터 또는 여기 진정 염색질, 이지 염색질의 약간 응축된 형태를 더 응축된 형태로 압축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처럼 풀어져 있는 형태를 아주 응축시켜서 길다란 걸 짧게 이제 압축시키는 그러한 도움을 주는 단백질이 콘덴신이 되겠고, 코에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염색 분체 사이에 존재해서 이 둘이 떨어지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단백질이 코에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는 이 코에신이 분해되는 그런 모습도 관찰이 되고, 이 코에신이 분해되고 나서야 이 양쪽 극단으로 이 염색 분체가 이동하는 모습, 이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좀 간단하게나마 염색체의 구성과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다시 앞쪽으로 넘어와 볼까요? 132쪽에 세포 주기의 조절에 대해서 보고 이제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생명과학 1에서 세포 주기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세포 주기는 크게 간기와
분열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기는 이 세포의 주기상 대다수의 시간을 차지하는 부분이고요. 분열기는 중요하긴 하지만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짧은 시간대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세포주기 간기와 분열기에서 중요한 사건은, 이 간기에서의 세포주기상 중요한 일은 바로 DNA 복제겠죠. 그래서 세포가 분열하기 위해서는 DNA가 똑같이 2배로 유전물질이 복제되어야 되고요. 그게 바로 S기 때 일어나게 됩니다. S기는 신세시스, DNA 합성에서 S를 따서 S라고 했고요. 이 S기 그리고 분열기 M기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S기와 M기 사이에 있는 시기라고 해서 G1기, G2기, 갭1과 갭2입니다. 중요한 두 개의 사건 사이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기는요, 중요한 사건은 DNA 복제가 일어나지만 분열기 사이에 G1과 G2기가 존재하고요. 물론 G1과 G2기에도 되게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세포주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 세포주기가 어떻게 조절되는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G1기 같은 경우에는 세포의 생장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장은 세포가 분열된 직후에 딸세포는 원래의 모세포보다는 사실 크기가 굉장히 작을 겁니다. 세포막의 크기도 절반으로 줄어들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이라던가 세포의 크기 자체가 굉장히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분열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세포가 어느 정도 크기가 성장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건 이제 세포의 생장이라고 하는 시기고요. 세포 내 여러 가지 소기관들, 그다음 세포막들이 합성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다음 S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S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NA 복제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우리 DNA 복제 과정을 아까 전에 배웠었죠. 자, 이후에 S기, DNA 복제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는 G2기가 진행되는데요. 이제 M기, 다가오는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할 때 필요한 방주사들 등등의 여러 가지 단백질들을 만드는 시기가 G2기가 되겠습니다. 세포 분열을 위한 여러 가지 단백질들 만들어내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G1기를 벗어나서 S기로 진입하게 되면 S기 때 DNA 복제가 일어나면요, 일단은 분열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때 중기에서 염색체가 가운데로 정렬이 되고, 후기 때 양쪽 끝으로 방주사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세포질 분열이 이어지면서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면 세포 주기가 한 사이클 끝나게 될 겁니다. 이런 세포 주기의 시기, 각 단계별 시간은 사실 책마다 다른데요. 우리 책에는 G1기가 5에서 6시간이고 S기가 10에서 12시간, G2기가 4시간에서 6시간 되어 있는데 이건 책마다 다 다릅니다. 크게 외울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하지만 M기는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세포주기가 어떻게 조절되는가에 대해서 좀 보기 전에 우리 세포주기 검문 지점, 체크 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체크 포인트가 크게 3군데에 존재하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 G1과 S기, G1에서 S기 가기 전에 G1기 끝 무렵에 우리 세포가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를 확인하면서 이제 DNA를 복제해도 될까 점검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세포의 크기가 적당한가 확인을 합니다. 이 크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S기로 진행하지 않는다. 그 다음 영양분이 지금 충분한가? 세포 분열이 되려면, 세포 분열이 일어나려면 DNA 복제도 마찬가지고 세포가 분열하기 위해서는 양분이 풍부해야 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지금 환경이 지금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가, 영양분이 충분한 상태인가 점검을 해주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요거는 잘 모를 법한데
우리 진핵세포, 우리 특히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무 때나 S기로 진입하지 않고요. 항상 성장인자라고 하는 이 세포 주기를 진행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항상 성장인자가 존재해야만 세포 주기가 진행이 됩니다. 거기 133페이지에 보시면요, 대부분의 동물 세포는 쥐원기에 제한점이라고 하는 특수 검문 지점을 가지고 있고요. 성장인자라는 외부 신호가 존재할 때만 여러분 이 제한점을 통과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장인자가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 세포는 아무 때나 분열하지 않고요. 이 세포 분열이 조절되어야만 하는데, 이 조절하는 요소 중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장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 세포들은 성장인자가 있을 때만 분열하고요. 이 대부분이 내분비샘, 호르몬에 의해서, 그러니까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장 호르몬이 하나의 성장인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또는 성호르몬, 또는 이 TSH, 티록신 자극 호르몬들, 이런 호르몬들이 성장인자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일종의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밖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PDGF, 혈소판 유도, 성장인자, 뭐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혈소판이 이제 평소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상처가 났을 때 상처 부위를 메꾸는 역할을 하는, 그게 이 혈소판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 상처 부위를 메꾸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처 부위가 재생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또 혈소판이 하는데, 이 혈소판이 PDGF라고 하는 혈소판 유도 성장인자라는 걸 분비를 해서요, 그 주변의 세포들의 세포 분열을 유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EGF, FGF, IGF 등등의 여러 가지 성장인자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렇게 G1 확인점, G1기와 S기 사이에 있는 G1 확인점에서 여기를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는 성장인자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여기를 넘어가고 나면은 뭐 어떻게든 뭐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는 있지만 어떻게든 세포 주기는 끝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부 세포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인자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세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경세포라던가 근육세포처럼 성장인자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즉 분화가 완료된 세포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세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인자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고요. 근육이나 신경처럼 이렇게 분화가 끝난 세포들은 일반적으로 분열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세포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제 부르냐면 세포 주기가 정지되었다, 또는 G0기에 빠졌다, G0기에 머문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G0기에 지금 뭐 갇혀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 G0기에 갇혀 있는 일부 세포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성장인자가 주어지면 다시 세포 주기를 재개하는 뭐 피부 세포 같은 것들이 있고요. 하지만 뭐 우리 잘 알려져 있는 뭐 신경세포라던가 근육세포처럼 이미 분화가 한참 전에 끝난 세포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인자가 주어질 그런 기회가 그냥 없다고 봐야죠. 자, 그다음 G2기로 넘어와 보면 이 G2기에서 이제 세포 분열을 세포 분열기에 들어가기 직전에요. 뭐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점검을 하는데, DNA가 정상적으로 복제되었나 확인을 합니다. 왜냐? 돌연 변이가 일어났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돌연 변이가 일어났으면은 이 세포가 잘못된 거니까요. 그다음 DNA가 손상이 없는지 당연히 점검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에 세포 분열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충분히 만들어졌나, 이런 게 점검이 되고, 점검될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죠. 정상적으로 복제되지 않았으면 물론 정제가 되겠지만요. 자, 그다음 마지막 M기에는요, 분열기 때 분열기 중기, 세포 분열 중기에 염색체들이 이 세포 가운데에 이제 정렬을 하게 되는데, 항상 감수 분열이든 체세포 분열이든 모든 염색체가 염색체 양쪽에
염색체가 이렇게 있으면 양쪽에 방추사가 잘 붙었, 한쪽에만 붙으면 여러분 한쪽으로만 끌려가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염색체의 이 가운데 동원체 양쪽에 방추사가 잘 붙어 있는가 확인을 하는 것이 여기 분열기 때 일어나는 검문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 주기는 이런 식으로 아주 면밀하게 잘 작동하도록 잘 조절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조절이 무너지게 되면 암세포, 암화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거의 끝에 다 왔는데요. 134페이지. 과학자들은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물질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방금 봤던 그런 체크 포인트를 세포들이 체크하면서 세포 주기가 진행이 되는가 노력을 해왔는데요. 일단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사이클린과 CDK라는 물질입니다. 사이클린과 사이클린 의존성 인산화 효소라고 하는, 약간 어렵죠? CDK, 약자로 CDK라고 부르는 사이클린, 그리고 사이클린 의존성 인산화 효소, 요 두 개에 의해서 이 세포 주기가 조절이 되어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클린이라고 하는 것과 CDK가 뭔지 설명을 드리면, 사이클린과 결합해야만 작동하는 CDK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 여러분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거 옛날에 제가 세포 호흡할 때 그 해당 과정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CDK 효소는요, 특정 단백질을 인산화시키는 효소입니다. 이 카이네이즈는 인산화 효소예요. 이 CDK가 항상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사이클린과 결합해야만 활성화가 되고요. 이렇게 활성화된 CDK는 그 여러 가지 단백질들을 인산화시킵니다. 그 탈인산화된 단백질을 인산화시켜서 오프를 온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세포 내부의 변화를 유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CDK가 되겠는데요. 이 CDK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이클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CDK 사이클린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이클린 같은 경우에는 A, B, C, D 요 정도 종류가 존재하고요. CDK도 CDK 1, 2, 3도 있고 4도 있고, 이런 사이클린과 CDK 조합에 따라서 예를 들어 사이클린 D와 CDK4가 결합했을 때 일어나는 일과, 사이클린 B와 CDK1이 결합했을 때 일어나는,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이클린 CDK 복합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네 둘이 붙어 있어야만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복합체가 인산화시키는, 그러니까 온시키는 그런 단백질의 종류가 이 조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포 내부에서 인산화되는 그런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세포 주기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 세포 주기 때마다 일어나는 세포 내부의 일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사이클린과 CDK 때문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럼 세포 주기마다 어떠한 사이클린 CDK가 작용하는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G1기 때 작용하는 사이클린과 CDK는 사이클린 D와 CDK 4입니다. CDK 4입니다. 사이클린 D, 그다음 CDK 4가 작용할 때는요, 우리 알고 있다시피 G1기에서 일어나는 세포의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포막을 합성하고 그 다음에 세포 여러가지 소기관들을 합성하는 일이 이 사이클린 D와 CDK4에게 일어난다. G1기에 어떻게 성장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이 사이클린과 CDK4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G1기와 S기 사이에 우리 G1S, 여기 G1 체크 포인트 있었던 거 기억나시네요? 제한점이라고 했던, 여기에 성장인자가 작용을 하면은 이 사이클린 CDK의 종류가 바뀌게 됩니다. 성장인자가 작용을 하면 사이클린 E가
2와 CDK 2 종류가 바뀌면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클린 2 성장인자 작용을 했을 때 사이클린 2와 CDK2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세포 내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S기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DNA 복제 시작을 위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DNA 복제 시작을 위한 여러 가지 단백질들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약간 S기 때는 또 사이클린의 종류, CDK 종류가 바뀌게 되었어요. CDK는 그대로 있고요. 사이클린이 여러분 종류가 바뀐다. 사이클린 D가 2로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라기보다는 사이클린 D가 없어지고 사이클린 E가 새로 만들어진다. 사이클린 E가 없어지고 사이클린 A가 새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CDK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 조합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일이 일어나요. 다른 일이라기보다는 복제를 계속 진행하고요. 복제를 유지하고 복제를 진행하고 한 가지 또 중요한 일은 재복제를 억제합니다. DNA가 한 번 복제되어야지 두 번 복제되면 4개가 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세포 분열이 한 번 일어날 때마다 DNA 복제는 그 전에 한 번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재복제가 억제되는 게 여기 S기 때 있는 사이클린 A와 CDK2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M기 때, 여러분 M기 때도 체크 포인트 있었죠? 여기 M기 때 있는 체크 포인트에서 그걸 누가 점검을 해주는 거냐? 바로 사이클린 B, CDK 1. 얘네들이 바로 점검해 줬던 게 여러분 거기 135페이지에서 나와 있지만 이 사이클린 B와 CDK 1이 작용을 하면요 염색질이 응축됩니다. 컨덴신이라는 게 작용을 했어요. 그 컨덴신에 의해서 그 길게 풀어져 있던 염색4 형태의 염색체가요 아주 구조화된 형태로 응축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핵막도 분해되게 되어서 우리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형태로 되게 되죠. 염색체를. 또한 방추사도 형성됩니다. 이게 사이클린 B와 CDK 1에 의해서 생기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린 B와 CDK 1의 작용은 거기 한번 여러분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사이클린 여러 개의 종류와 CDK 여러 개의 종류, 이 조합에 따라서 세포 주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조절될 수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간략하게 배워봤고요. 사실 이 세포 주기의 조절 과정은 여러분 굉장히 수십 개, 수백 개의 단백질이 아주 얽히고 얽혀서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아주 복잡한 작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단백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암세포가 될 가능성이 크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사이클린 CDK의 조절 과정에 따라서 우리 세포 주기가 아주 잘 조절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 기간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 범위가 되게 되고요. 이 시험 힌트에 관한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서 우리 카톡방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짧아서 좀 두서없이 막 설명을 한 것 같아서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 온라인으로 이 영상을 이 PPT만 띄워놓고 설명하는 것도 조금 어렵기도 한데 어찌됐든 지금까지 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필평가 잘 좋은 결과 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